협박, 반복된 현금 인출, 그리고 차 안에 고립된 공포. 모든 과정은 계획적이었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27의 청춘, 승무원으로 일하던 서연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 하늘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어머니 지연에게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친구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존재였죠. 2005년 3월 15일 저녁, 성남 분당의 서현동. 서연은 친구 세진과 유라를 만나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어요. 환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고 그 웃음은 테이블 위의 조명과 섞여 반짝였죠.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자리에서 서연은 술기운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만큼 몹시 취했지만 집에 늦게 들어가겠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남길 만큼은 정신이 또렷했어요. 그 한마디가 가족에게 전한 마지막 생생한 목소리가 되었죠. 새벽 1시 10분 무렵, 서연은 분당 정자동의 한 클럽 앞에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홀로 택시에 올랐어요. 네온사인의 빛이 깜박이는 골목. 서연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삼켜지듯 사라졌죠. 그 장면을 지켜본 이들은 잠시 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그것은 끝없는 다크로 향하는 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 지연은 처음에는 술자리 여파라 여겼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불안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했어요. 결국 다음 날 오후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수사팀은 서연의 행방을 찾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실종 당일과 그 다음 날 그녀의 신용카드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됐죠. 새벽 6시 40분 분당의 한 학교 앞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빠져나왔고 이어서 안산역과 중앙역, 죽전 휴게소까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인출이 여러 차례 이어졌어요. 그러나 인출 장면에 찍힌 이는 서연이 아니었어요. CCTV 속 인물은 벙거지 모자에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낯선 남성이었고 짙은 운동복 차림의 실루엣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죠. 경찰은 서연이 마지막으로 탑승한 택시를 쫓기 위해 당시 서현역 부근을 운행한 기사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어요. 그 가운데 한 기사가 자신이 태운 젊은 여성이 정자동의 대형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다고 증언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진술과 실제 기록은 맞지 않았고 경찰은 혼란에 빠졌어요. 마치 누군가 거짓 그림을 그려 사건의 실체를 감추려는 듯 실마리는 허상으로 흩어졌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어요. 서연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자는 지역의 지리를 빠르게 꿰뚫고 있었고 치밀하게 동선을 계산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닌 강력범죄임을 암시하고 있었죠. 며칠 뒤 경기도 광주의 한 외딴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민수가 제수처 뚜껑을 열던 순간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둠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차갑게 누운 이는 다름 아닌 서연이었어요. 목에는 손으로 졸린 흔적과 끈에 눌린 자국이 함께 남아 있었고 몸 곳곳에는 저항의 흔적처럼 보이는 멍이 퍼져 있었죠. 하지만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만 그녀의 신용카드만 이용된 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소비된 듯 흔적만 남아 있었죠. 비극의 끝은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서연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곧장 주변을 수색했어요. 현장 가까운 도로와 산길에는 수십 명의 수사관이 투입됐고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그러나 범인은 이미 오래전 발자국을 지운 듯 흔적은 희미했어요. 경찰은 다시 금융거래 기록을 쫓아갔고 안산과 수원, 죽전 휴게소까지 서연의 카드가 사용된 경로를 지도 위에 표시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빠르고 의도적인 흐름, 마치 익숙한 길을 쫓듯 이어진 선이었죠. 수사팀은 이 지역을 꿰뚫고 있는 누군가가 범인일 것이라 확신했어요. 용의자의 모습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일주일 뒤였어요. 경찰은 ATM에서 현금을 뽑던 마스크 남성의 모습을 담은 CCTV를 전국에 배포했어요. 번거지 모자, 흰색 마스크, 어두운 운동복 차림의 실루엣은 차갑고 무표정했죠. 수배 전단만장이 뿌려지고 현상금까지 걸렸지만 범인은 모습을 감추고 있었어요. 공개수배 하루 전날 또 다른 목격담이 들어왔어요. 성남과 광주를 잇는 도로 근처 환경미화원이 뚜껑을 열던 순간 서연을 발견했던 바로 그 증언이었죠.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도살인의 전형적 흐름을 점점 더 명확히 마주하게 되었어요. 수사팀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택시 기사들의 행적을 좁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택시의 기록이 유난히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타코미터에 승객 승하차 기록이 비어 있었고 차량 문이 닫힌 채 몇 시간 동안 열리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만약 그 시간 동안 서연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택시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차량 자체가 감옥이었고 범죄의 공간이었죠. 경찰은 곧바로 이 택시기사 도현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도현은 38세의 택시기사였고 이미 전과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과거 절도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그의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는 달랐고 가족 연락처조차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언제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고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은밀히 움직였어요. 겉으론 평범한 기사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범죄를 준비하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었죠. 경찰은 그가 서연 사건의 범인일 것이라 강하게 의심했어요. 결정적 증거는 도현이 몰던 택시에서 발견됐어요. 수사관들이 차량을 정밀 감식하던 중 의자 밑에서 사라졌던 서연의 하이힐 한 짝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끝까지 저항하며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도현을 범인으로 가리키는 날카로운 증거였죠. 추가로 발견된 운동화 끈은 서연의 목을 조른 도구였고 그것으로 사건의 전말은 점점 드러났어요. 경찰은 도현을 체포했고 그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도현의 진술은 차갑고 무책임했어요. 그는 술에 취해 잠든 서연을 보며 충동적으로 범행을 떠올렸다고 했어요. 택시를 인적 없는 길로 몰고 가 가방을 뒤졌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협박했죠. 서연이 끝내 저항하자 처음에는 손으로 목을 조르다 실패했고 이어 운동화 끈으로 숨을 끊었다고 했어요. 모든 과정은 단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피해자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낸 순간이었죠. 그는 얼굴을 가리고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며 도시 곳곳을 누볐고 그 흔적이 수십 차례 남아 있었어요. 도현은 빼앗은 돈을 경마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남은 돈은 여자친구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털어놨어요. 마치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대가를 가볍게 소비한 듯 그의 태도에는 죄책감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죠. 서연의 삶을 앗아간 손이 같은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고 기계에 집어넣을 때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조차 없었어요. 피해자의 삶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계산되어 흩어졌고 범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몰두했어요. 잔혹함 속에서 오히려 차분했던 그의 모습이 더 섬뜩했죠. 재판이 시작되자 도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탈출을 시도했어요. 구치소 3층에서 뛰어내려 담장을 넘고
쇠톱으로 수갑을 잘라내며 도망쳤죠. 그 순간 도현은 또 다른 위협으로 변했어요. 경찰과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수색을 벌였고 도현은 무려 11시간 동안 도주했어요. 그러나 결국 약속 장소에서 친구 대신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고 탈주는 허망하게 끝났어요. 도현은 언론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마치 사소한 오해처럼 말했어요.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자신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변명했죠. 하지만 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는 억지스러웠어요. 그는 피해자의 눈빛을 두려워했고 자신이 드러날 것을 피하려 한 것뿐이었어요. 모든 정황은 치밀한 계획적 범행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충동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감싸려 했죠. 사건이 남긴 파장은 컸어요.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가 오히려 범죄의 공간으로 변했고 전과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던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어요. 서연이 사라진 건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고였죠. 가족은 삶을 잃었고 친구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범죄가 언제든 또 다른 어둠 속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재판부는 도현의 범행을 강도살인으로 규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삶보다 범인의 변명을 고려한 듯한 문장이 남아 있었죠. 충동적이었다. 술에 취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하지만 서연을 데리고 수차례 현금 인출기를 돌며 장거리를 이동한 그의 행적은 전혀 충동적이지 않았어요. 치밀하고 계산된 흐름이었고 피해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잔혹한 거래였어요.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도현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죄책감보다 오히려 지겨움에 가까운 냉담함이 깔려 있었죠. 사건 직후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어요. 피해자의 나이가 젊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적 상징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의 자랑이자 친구들의 희망이었던 서연이 아무 이유 없이 희생된 사실은 사람들을 깊은 슬픔에 빠뜨렸어요. 언론은 택시강도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사건 당시만 해도 전과자 관리 제도는 허술했고 택시업계의 반발로 성범죄 전과자의 재취업 제한은 무력화된 상태였어요. 그 허점 속에서 도현 같은 인물이 다시 도로 위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사건의 과정은 피해자 가족에게 더 큰 상처로 남았어요. 어머니 지연은 마지막 통화에서 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늦게 들어갈 것 같아라는 짧은 말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된 거예요. 매일 뉴스에 사건이 나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가족의 고통은 되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한순간에 무너진 삶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죠. 지연은 법정에서도 범인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차갑게 고개를 숙인 도현의 모습은 끝내 참혹한 그림자로 남았죠. 서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클럽 앞의 택시 안이었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흔들리던 불빛,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 사라져가는 후미 등.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운명은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택시는 안전을 위한 교통수단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감금과 위협의 공간으로 변했죠. 도현은 그 공간을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했고 차문이 다시 열리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했어요. 택시는 이동수단이자 감옥,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로 이어지는 차가운 무대가 되었어요.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범인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담보로 삼았어요. 피해자의 공포와 저항,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은 차량 내부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았어요. 좌석에 찍힌 압박 자국,
운동화 끈에 마모된 결,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저항의 흔적. 그것들은 모두 범인의 차가운 손길과 맞서 싸운 흔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은 불공평했고 범죄자는 결국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아 끝없는 다크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은 실종 당시 입었던 옷 그대로였고 귀금속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단지 신용카드만 이용된 채 생명만이 사라진 것이었죠. 이는 범인이 금전적 이익 외에도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했어요. 신분 노출을 피하려는 두려움, 혹은 반복된 범죄 경험에서 비롯된 무자비한 습관. 단순한 우발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과정이 너무도 계획적이고 잔혹했어요. 경찰 역시 도현이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끝내 배제하지 못했어요. 도현이 체포된 뒤 경찰은 혹시 그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손을 댔는지 조사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자 사건은 마무리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었어요. 택시를 오랫동안 운행하며 수많은 승객을 태운 그가 단 한 번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기는 어려웠던 거죠. 특히 장거리를 오가며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그의 침착함은 초범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차분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경험은 또 다른 피해자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어요. 도현은 경찰 조사에서 끝내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피해자의 눈빛이 불편했다. 잠든 모습을 보며 짜증이 났다. 그런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어요. 그 무책임한 변명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모욕하는 말과 다르지 않았죠. 범죄자가 자기 합리화를 위해 내뱉는 말은 언제나 차갑고 공허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술 중 몇몇 부분은 수사팀을 더욱 섬뜩하게 했어요. 비밀번호를 협박으로 알아내는 과정, 손으로 목을 졸랐다가 실패해 운동화 끈을 다시 사용한 방식. 그것은 명확한 살인의 의도와 숙련된 잔혹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건 이후 사회는 제도적 허점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전과자 관리 체계가 미비했고 택시업계의 반발로 성범죄 전과자도 버젓이 운전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간이 범죄자가 숨어드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문제의 결과였죠. 서연의 죽음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허술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의 상징으로 남았어요. 사회는 뒤늦게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미 한 사람의 청춘은 끝없는 다크에 갇혀버린 뒤였어요. 서연 사건은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어요. 젊은 여성이 택시에 올라탄 순간부터 끝없는 다크 속으로 끌려간 그 짧은 여정은 사회적 교훈으로 새겨졌죠. 피해자의 마지막 발자취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치밀한 범죄의 결과였고 경찰과 사회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렸어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망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서연의 이름은 그래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경고의 목소리로 울리고 있어요. 당시 경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이었어요. 실종 직후 24시간은 피해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경찰은 단순 가출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죠.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정지 조치를 늦게 취했고 CCTV 자료 역시 뒤늦게 확인했어요. 이 지연은 결국 범인에게 수차례 인출할 여유를 주었고 피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점점 더 낮게 만들었어요. 피해자의 가족은 그 늦은 대응에 절망했죠. 시민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갔어요.
젊은 여성이 택시를 타고 홀로 이동하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공포가 도시 전역에 퍼졌어요. 도로 위의 노란 불빛 아래서 택시가 다가올 때마다 누군가는 그것을 안전이 아닌 위험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특히 부모들은 늦게 귀가하는 자녀를 붙잡고 밤마다 걱정했어요. 한 번의 범죄가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택시는 이동의 수단이자 동시에 불안과 공포의 상징으로 변해갔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탑승한 택시 안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어요. 그 공간은 폐쇄된 방과 같았고 문은 범인의 손에 의해 잠긴 감옥으로 바뀌었어요. 좁은 공간, 흔들리는 차체, 빠져나갈 수 없는 답답함. 피해자의 공포는 그 안에서 점점 짙어졌을 거예요. 손목에 남은 멍, 저항의 흔적은 그 감옥 속에서 목숨을 지키려던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범죄자는 그 공간을 철저히 이용했고 결국 택시는 도주와 범행의 도구로 전락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사건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서연이 남긴 흔적 하나하나는 여전히 가족과 친구의 기억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어머니 지연은 매일 서연의 방에 앉아 그날 밤의 통화를 되뇌었고 친구 세진과 유라는 자신들이 조금만 더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자책했어요. 피해자의 빈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남겨진 깊은 균열이었죠. 그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고 끝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다크로 남게 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도현의 태도는 냉혹했어요. 그는 죄책감 대신 변명을 늘어놓았고 순간적인 충동을 강조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범행 패턴을 보며 오히려 계획성을 지적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협박, 반복된 인출, 시신 유기 방법 모두가 익숙하고 침착했어요. 초범이라면 보일 수 있는 혼란이나 실수는 없었어요. 마치 이미 경험해본 듯 자연스러운 범행 수순이었죠. 그 침착함이야말로 서연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비극으로만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였어요. 사건 이후 제도적 변화가 뒤따랐지만 이미 희생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택시 업계는 전과자 재취업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두게 되었고 승객 안전을 위한 감시 장치가 강화되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죠. 왜 더 빨리 바뀌지 못했는가? 왜 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만 움직였는가? 제도의 개선은 필요했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삶을 되돌려주지는 못했어요. 도현의 탈주는 또 다른 불안을 남겼어요. 이미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한밤중에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큰 공포였죠. 11시간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도망쳤고 경찰은 허겁지겁 추적했어요. 사람들은 이마저도 제도의 허술함이라 비판했어요. 범인을 잡아들였으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은 또 다른 경고였죠.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다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어요. 사건을 되돌아보면 피해자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던 한 청춘이었어요. 친구를 만나 웃고 늦은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던 그 모습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범죄자의 손에 의해 평범한 밤은 끝없는 다크로 바뀌었고 한 사람의 삶은 잔인하게 지워졌어요. 이 사건은 일상의 안전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서연 사건은 지금도 교훈으로 남아있어요. 개인의 방심, 사회의 허점, 제도의 늦은 대응이 겹쳐지며 만들어진 비극이었죠. 피해자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지워지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희생된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울리고 있어요.
그것을 잊는 순간 또 다른 다크가 닥쳐올지 몰라요. 끝내 밝혀진 진실은 단순했어요. 한 택시 안에서 시작된 만남이 범죄로 이어졌고 한 청춘의 삶은 허무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단순한 진실을 둘러싼 사회의 허점과 제도의 부재가 사건을 키웠죠. 서연의 이름은 그래서 기록 속에 남아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의지예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발자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경고로 울리고 있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